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안영찬이고요. 여러분하고 함께 2017년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함께 공부할 사람입니다. 그죠? 민법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민법을 잘하는 방법, 또 쉽게 접근하는 방법, 정도는 없습니다. 정도는. 열심히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인데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좀 재밌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자격증을 위한 시험 공부다라고 해서 지겹게 느끼고 자꾸 이렇게 짐 넘어야 될 산 이렇게 느껴지면 힘들어지고요. 재미도 없고 그만큼 효율도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법을 배우는 것이고 이 민법은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 있는 부분이니까 공부하시면서 생활과 연결시키면서 이거 재밌네 흥미를 느끼면서 재밌어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할 것은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처음에 범하게 되는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법은 그냥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러지 마시고 자꾸 뭐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냐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는 4페이지죠. 챕터 1 해가지고 권리 변동의 일반 해가지고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에서 중간에 구별 개념, 인간관계, 호의관계 이런 게 나와 있죠.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좀 정리를 해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통칭해서 생활관계라고 하고요. 이러한 생활관계는 결국 둘로 나뉜다는 거죠.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도 있을 것이고 법이 아닌 나머지 것, 도덕이나 종교나 친분 이런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도 있을 텐데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고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법률관계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고요. 인간관계는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의무라는 말의 뜻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법적인 구속을 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말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일정한 법적 제재가 따른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고요.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다는 의미를 갖게 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다음 중 법률관계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5개 지문 중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을 찾으시면 되고요. 다음 중 인간관계는 이렇게 물어보면 하든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없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대단히 다양할 텐데 여러 가지 인간관계 중에서 한 가지 예가 있어요. 뭐였냐면 호의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호의관계란 호의, 좋은 뜻으로 좋은 의사로 상호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호의관계라고 하고요. 호의관계도 인간관계 예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선 동일하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호의관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요. 그 호의관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법률관계로 전환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아이가 비를 맞고 걸어가길래 어디 가니 해가지고 집에까지 태워다 주기로 했어요. 물론 그것은 뭐예요? 호의관계고 반드시 태워다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걸어가라 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다만 그 아이를 태우고 가는 과정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 아이가 다쳤다면 저는 그 아이를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해주고 싶으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로 뒤바뀐 거죠? 법률관계로 뒤바뀐 문제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2번에서 권리 변동이 나오는데 의의는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고 하고요. 넘겨보시면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 승계 취득이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권리를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된 것은 원시 취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럼 갑은 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소유권은 맨 처음으로 갖게 된 것이니까 뭐가 되죠? 원시 취득이 되죠. 근데 이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맨 처음으로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았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승계 취득이 되는 거죠. 이게 되시죠? 자, 근데 이 승계 취득이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뉘어요. 자, 을은 갑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승계 취득인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결국 갑의 소유권이 없어져요. 이런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이전적 승계로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이 건물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세권을 줬다면 이 병의 전세권도 갑으로부터 넘어온 것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승계 취득이긴 한데 병이 전세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갑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고 있죠? 소멸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남으면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설정적 승계라고 한다. 이 부분은 용어 정리니까 개념만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좌측 하단에 양거리 2번에서 권리의 변경이 나오는데 이 권리의 변경 부분은 기초 강의에서는 뺄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우측에 보시면 3번 권리의 소멸해가지고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세상 사람이 모두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고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상대적 소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다면 권리 자체가 세상에서 없어진 것이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고요. 갑이 을한테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의 소유권은 소멸되는데 이때는 갑의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없어진 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죠?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이전적 승계를 구권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상대적 소멸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권리 변동의 원인에서 서서히 나오고 넘겨보시면 법률 요건이 나오고 하단에 법률 사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들이 모여서 뭘 만들게 되냐면 법률 요건이라는 것을 만들어지게 되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법률 요건이 뭐냐?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집합, 법률 사실의 총체를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요. 법률 사실은 뭐냐? 이러한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 사실을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배우는 것들이 다 뭐냐면 법률 사실이거나 법률 요건이거나 법률 효과이긴 한데
시작하는 차원에서 무엇부터 정리하고 가냐면 법률 사실부터 정리를 해보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교재 법률 사실에 분류해 가지고 8페이지 하단부터 9페이지까지 설명이 나오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10페이지에 아주 저자분이 아주 깔끔하게 박스로 정리되어 있죠. 이것도 얘를 뭐 하려고 하시면 안 되냐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이러한 개별적인 사실들이 법률 사실이 분류가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정리해 보자. 이 법률 사실이요. 크게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일단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의 정신작용이에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법률 사실을 우리가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사건부터 생각해 볼 건데 우리가 흔히 쓰는 사건이란 것과 개념적으로 다름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법에서 말하는 사건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만을 사건이라고 하고요. 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간의 경과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이 되고요. 또 자연현상도 사건입니다.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따뜻하고 이런 것도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인데 주의하실 것은 누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용태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생사는 자연현상으로서 사건으로 평가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도 사건입니다. 부당이득은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이라기보다는 원인 없는 이득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갖게 되는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원인이 없는 거니까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지 않는 사건을 이해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이 용태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외부적 용태.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된다는 말이고요. 내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고요. 외부적 용태는 결국은 뭘 말하냐면 행위를 말하는 거죠. 내부적 용태는 뭘 말하냐면 의식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 교재 보면 이 내부적 용태에 대해서 의사적 용태니 관념적 용태니 이렇게 나눠놨지만 굳이 나눌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것을 내부적 용태로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높아지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선의 악입니다. 선의는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를 말하고요. 악의는 알고 있는 정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 그러면 모르는 제3자고 악의 제3자 그러면 뭐예요? 알고 있는 제3자임을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외부적 용태의 요 행위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눕니다. 개념은 행위 자체가 법에 반하지 않으면 적법행위고요. 법에 반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위법행위가 되는 건데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은 위법행위입니다. 의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게 되는 걸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고요. 불법행위도 위법행위입니다. 의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는 하나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위법행위여야지만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 다른 사유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법행위는 다시 둘로 나뉘어요.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법 기초로서.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예요.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준법률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 의사표시가 뭐냐면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의사,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요게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 없으면 뭐가 돼요?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습해보자.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씨가 참 춥습니다. 요거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요거는 의사표시입니다. 참 이쁘시네요. 요거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요거는 뭐예요? 의사표시입니다. 감 잡히시나요? 집이 참 멋있습니다. 요거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의사표시입니다. 그죠? 날씨가 춥다는 말 속에는 원하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건 뭐예요? 제가 뭘 원하죠? 커피 먹기를 원하죠? 따라서 그건 뭐예요? 의사표시죠. 참 이쁘십니다.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원하는 바가 없으니까.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이건 뭐예요? 의사표시입니다. 왜요? 저는 뭐 하고 싶습니까? 결혼하고 싶으니까.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이것도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저에게 그 집을 파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감 잡히시죠? 자, 이렇게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그게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없으면 뭐예요? 준법률행위 거고요. 이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요. 결혼하기를 원하면 결혼하기를 원하고 집을 사기를 원하면 뭐예요? 집을 사네요. 그죠? 그럼 합쳐보자고요. 자, 법률행위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없으면 준법률행위니까.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돼요.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이 된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예요. 따라서 준법률행위 자체는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법률 효과를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의입니다. 준법률이 뭐냐?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예요? 준법률행위고 특징은 어떠냐?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어떻게 해요?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준법률행위들이 뭐가 있느냐? 이것도 우리 교재 보면 복잡하게 나눠져 있지만 굳이 찢어발기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이미 형성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인데 의사의 통지는 각종 채고와 거절이 의사의 통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채고라는 말은 독촉이란 말입니다. 촉구한다는 말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화해가지고 야 인마 빨리 갚어. 라고 하겠죠. 이게 뭐예요? 채고가 되고요. 법적 성질은 뭐가 되죠? 의사의 통지가 되죠.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 관념의 통지는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뭐죠? 사실의 통지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건 뭐죠? 감정의 표시인데 이것도 뭐가 되냐면 준법률행위지만 법적인 큰 의의는 없고요.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준법률행위가 다 뭐가 되냐면 사실행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행위는 나머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살면서 하는 행위들의 대부분은 다 뭐가 되냐면 사실행위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빨을 닦았어요. 그럼 이빨을 닦는 것은 저의 정신적인 개입돼 있으니까 뭐예요? 용태고, 밖으로 표출됐으니까 뭐예요? 행위고, 이빨 닦는 행위가 위법하지는 않겠죠? 적법행위고, 물론 이빨 닦는 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있잖아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죠? 준법률행위인데 그 중에서 뭐가 되는 거죠?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뭐 삽질을 한다, 공부를 한다, 뭐 축구를 한다, 이런 야구를 한다, 콧밥을 판다 이런 것처럼 대부분의 인간행위는 다 뭐가 돼요? 사실행위가 되고요. 여기까지 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